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부터는 새로운 대단원인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우선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서아시아 지역의 지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주변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터키,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이 현재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인데요. 7세기 초반 이슬람교가 등장하고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전부터 교류가 활발했던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서아시아와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단 이슬람교의 성립과 이슬람 세력의 확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던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성립되기 전까지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업은 현재 이란이 위치한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니 다음 지도에서 그 위치를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서아시아 지역의 지리를 표현한 백지도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인류 문명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던 이집트 문명과 비교하며 알아봤었는데요.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후 문명이 확산되어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연이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위치해 있던 곳을 대개 레반트 지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지역을 두 곳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중해와 흑해에 둘러싸인 아나톨리아 반도와 홍해를 끼고 이집트를 마주보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바로 그곳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소아시아라고도 불리는데요. 과거 유럽인들이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아시아가 지칭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이 지역을 아시아 마이너, 즉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라비아 반도는 넓은 사막이 펼쳐진 지역으로 6세기 이전까지 부족 단위 생활이 이어지던 곳인데요. 7세기 이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성립하고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오늘 수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등장한 통일왕조는 서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일하고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여러 문화권을 통합하여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지역은 이슬람 세계의 일부로 편입되긴 하지만 제국의 유산은 이슬람 문화의 중추 중 하나가 되었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랍과 구분되는 페르시아 민족의 정체성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되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앞으로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며 자주 만나게 될 지명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보고 듣다 보면 저절로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참고로 이 지역의 지리에 익숙해지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제 분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테니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를 살펴봤던 수업 말미에 아나톨리아 지역의 히타이트와 레반트 지역의 페니키아, 헤브라이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아시리아는 그보다는 상당히 후대의 나라입니다. 서아시아 지역은 바빌로니아가 기원전 16세기에 멸망한 후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요. 티그리스강 상류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기원전 7세기에 우수한 철제 무기와 기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집트까지 정복할 정도로 영역을 넓히기도 했죠.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아시리아는 군용도로와 교역로를 정비하고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해 직접 통치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신전을 건설하고 수도인 니네베의 왕립도서관에 수많은 문헌을 모으는 등 학문의 발전도 촉진했죠. 하지만 아시리아의 통치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자료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이 엘람을 정복하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 내용을 문자판에 새기게 한 것인데요.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신전을 파괴하고 왕릉을 파헤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정복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도 했죠. 결국 아시리아의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는 피정복 민족의 반발을 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곧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서아시아 세계는 다시 분열하는데요.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가 이 시기 서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아나톨리아 지역의 리디아가,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지역의 신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 지역의 메디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지역의 지명에도 곧 익숙해질 테니까 지도를 자주자주 봐두면 좋겠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후 분열한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통일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현재 이란의 남부 지역인 파르스 지방에서 일어난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때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했다고 전해지기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키운 것은 키루스 대제로 불리는 키루스 2세입니다. 그는 기원전 6세기 중엽에 기병과 궁병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해서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금세 무너져버린 이전 왕조와는 달리 200년이 넘게 왕조를 유지하며 서아시아 지역의 강자로 성장했는데요. 이는 페르시아가 추진한 관용 정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해줬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이 키루스 2세의 원통입니다. 이는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반포한 칙령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른 민족의 전통과 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아시리아의 기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 정책 덕분에 페르시아는 피정복민들을 페르시아화하는데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과 재능,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의 시기에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샤한샤, 즉 왕중왕이라 불린 다리우스 1세는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요. 우선 제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 왕의 기라 불리는 감찰 관리를 보내 총독을 감시했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빨리 전달하고 세금과 공물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 왕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를 건설해 역참제를 정비했습니다. 이 왕의 길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으로 더욱 유명한데요. 전시에는 군수품과 군사수송로로 쓰였지만 평상시에는 상업도로로 쓰여 교역 발달에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리우스 1세는 무역 발전을 위해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고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를 최초로 건설하기도 했답니다. 앞서 정리했듯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쳐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관용 정책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경우에는 가혹하게 진압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현재 이란의 비시툰산에 있는 다리우스 1세 전승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에는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줄줄이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요. 특히 반란군 우두머리를 밟고 있는 다리우스 1세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편 이 부조에는 반란을 진압한 다리우스 1세를 축복하는 존재가 함께 새겨져 있는데요. 이는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널리 유행한 조로아스터교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페르시아 지역에서 위세를 떨쳤는데요. 이후 등장하는 여러 종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용 정책에 힘입어 약 200년 동안 통일과 번영을 누린 페르시아는 기원전 5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이어진 그리스 도시국가 동맹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지중해 해상권 장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하며 세력이 약해지자 지방 총독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지배층도 분열합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국왕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하면서 멸망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유럽 지역의 역사를 다룰 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세계의 변방에 위치했었는데요. 그리스 세계가 혼란한 틈을 타 이 그리스를 정복했고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단행해서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어 중앙아시아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하지만 원정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작스레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면서 그의 제국은 얼마 가지 못했고 분열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서쪽은 결국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동쪽에서는 이란 계통의 종족이 세력을 키웠고 결국 이란 북부 유목민이 주도해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실 초기 파르티아의 중심지는 이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중심지인 이란 남부 지역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등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기원전 2세기경에 이르면 파르티아는 전성기를 맞이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파르티아는 정복지 주민들을 관대하게 통치했으며 로마 제국과 중국의 한나라, 인도의 쿠시안 왕조를 연결하는 동서무역로를 장악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이 지역을 차지한 후대의 왕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특징인데요. 이 지역 자체가 동서무역의 요충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 파르티아는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영역을 확장해 오던 로마 제국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쇠퇴하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건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표방하며 3세기 초 이란 계통의 농경민이 세운 나라로 4세기 말이 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로마와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는데요. 이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한 후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역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동서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간의 끊임없는 경쟁은 수많은 전투와 충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터키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에데사에서 벌어진 전투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로마 제국을 상대로 거둔 최고의 승전이었습니다. 260년 벌어진 에데사 전투에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샤프르 1세는 로마군을 물리치고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삼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 거대한 부조로 남아 지금까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된 엄청난 치욕을 당한 셈인데요. 심지어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죽을 때까지 노예 취급을 받았다고 하니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이어진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에서 에데사 전투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계속된 전쟁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후계자 계승 문제로 인한 권력 다툼이 이어지며 내부의 분쟁도 심해졌죠. 결국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앞서 백지도를 살펴보면 지적했듯 페르시아 지역은 이슬람 세계의 일부로 편입됐지만 아랍과는 구분되는 페르시아 민족의 정체성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라는 정체성이 훗날 이슬람 세계에 또 다른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르시아의 고유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앞서 다리우스 1세의 전승기념비를 살펴보며 언급했었죠. 기원전 6세기경부터 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 따라 창조주 아우라 마즈다를 섬긴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았는데요. 결국 선한 신인 아우라 마즈다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지혜와 정화를 의미하는 불을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으로 섬겨 타오르는 제단 앞에서 제례를 치렀는데요. 중국에 전래된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의 배화교라 불린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 조로아스터교는 종교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데요. 그 교리 중 선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의 내용이 이후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 교세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 세계 종교의 중요한 교리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다시 다리우스 1세의 전승기념비로 이번에는 비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다리우스 1세의 후원을 받아 널리 퍼졌는데요. 비문의 내용을 보면 다리우스 1세가 아우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왕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는 영토 확장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동서로 평창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죠.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고 자신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페르시아 지역은 동서무역의 요충지로 중개무역이 발달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이 지역에서는 주로 국제적 성격의 문화가 발전했죠. 페르시아인들은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면서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등 여러 민족의 기술과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건축 양식이 융합된 건축술과 함께
화면에 등장하는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공예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페르시아 문화의 이러한 포용성은 뒷날 페르시아의 예술과 문화가 인도,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까지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지금까지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의 역사를 1시간에 정리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보다는 각 시기에 등장한 여러 왕조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친 듯해서 말이죠. 그래도 오늘 수업을 통해 서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서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존재를 이해했다면 새롭게 펼쳐질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분쟁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 것이니 모두들 힘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긴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